아들이잖아. 내가 엄마 두고 어디 가겠어? 이거 도장만 여기 딱 찍어주면 세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어차피 나중에 놔줄 거 미리 주는 셈치고 넘겨주면 내가 며느리한테 딱 말해서 엄마 평생 공주처럼 모신다니까. 우리 합가에서 오손도손 살자. 응! 엄마 제발, 나 사업 자금 급해서 그래. 이번만 막으면 대박나. 엄마가 나 살리는 셈치고 여기 인감만 한번 찍어줘. 내가 하늘에 맹세코 엄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책임질게. 그렇게 호소하던 큰아들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그 목소리가 어찌나 애달프던지 70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피와 땀이 서린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뒤집었으며 마련한 서울 변두리의 30평 아파트 한 채. 그것이 어머니의 전부였고 유일한 노후 대책이었으며 자식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해주던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던 날, 어머니는 아들의 평생 모시겠다는 그 달콤한 약속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주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딱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어머니는 어디에 계실까요? 아들이 약속했던 따뜻한 안방 아랫목일까요? 아니요. 어머니는 지금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 6명이 함께 쓰는 좁은 병실 침대에 누워 회색빛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찾아온 욕창 때문에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배신감과 사무치는 외로움입니다. 엄마를 공주처럼 모시겠다던 그 아들은 명의가 넘어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발길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회의 중이다, 바쁘다라며 퉁명스럽게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며느리는 대놓고 눈치를 주기 시작했죠. 결국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을 줄여가야 하니 엄마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이나 하시라는 통보를 받고 이곳으로 쫓겨나듯 오게 된 것입니다. 차가운 병원밥을 삼키며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도장만 안 찍어줬어도, 그 집만 내가 쥐고 있었어도 놈들이 나를 이렇게 짐짝 취급하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텔레비전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뉴스 사회면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남의 집 불구경 같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하고도 명백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인생의 황혼기에 빈털터리가 되어 차디찬 찬밥 신세로 전락해버린 우리 시대 부모님들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로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역설적으로 지갑은 더 꽉 닫아야 한다는 이 냉정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앞선 사연 속 어머니처럼 눈물과 회한으로 얼룩질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이 가슴 아픈 현실과 그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파헤쳐보기에 앞서 여러분의 존엄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노후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사연 속 어머니 김 여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김 여사님이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전,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여전히 김 여사님이었을 때 집안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명절이나 생신 때가 되면 자식들은 양손 무겁게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김 여사님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고 손주들은 할머니 용돈을 받기 위해 재롱을 피웠습니다. 그때 김 여사님은 단순히 어머니가 아니라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권력이고 가정이라고 해서 이 냉혹한 법칙이 예외는 아닙니다. 김 여사님이 쥐고 있던 그 아파트 한 채는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도장만 찍어주면이라는 아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등기를 넘겨주는 순간 그 힘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그 집은 아들의 소유가 되었고 김 여사님은 내 집에서 당당한 주인이 아니라 아들 집에 얹혀 사는 부양 대상이자 경제적 짐으로 전락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해갔겠죠.
보일러를 조금만 틀어도 어머니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라며 눈치를 주고 친구들을 불러 차라도 한잔하려 하면 집이 좁은데 사람 부르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며 핀잔을 주었을 겁니다. 김 여사님은 점점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것조차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들이 천하의 불효자라서 며느리가 악녀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물론 그들의 인성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게 만든 상황 자체에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미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당연한 내 것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그저 나가는 비용으로 느껴지는 것이 간사한 사람의 심리입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을 믿고 재산을 넘겨줬지만 사실은 아들에게 불효할 수 있는 기회와 유혹을 선물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산이 부모 손에 있을 때는 그 재산을 받기 위해서라도 자식들은 효도하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그것을 가식적인 효도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노년의 삶에 있어서는 그 가식적인 관심조차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미리 줘버리면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십니다. 내 자식은 다르다. 설마 내 새끼가 나한테 그러겠어? 미리 주면 고마워서라도 더 잘하겠지. 이것은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나서 자식들이 변했다. 연락이 뜸해졌다. 나를 무시한다며 피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이 법률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통계적으로도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님의 비극은 특별한 누군가의 불행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그저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사랑만으로 노후 자금을 헐어버린 모든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예고된 재앙입니다.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김 여사님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고 싶어서 내 밥그릇까지 깨서 줬더니 결국 굶는 건 나였구나. 여러분,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지면 자식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짐이 된 부모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식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밥그릇을 꽉 쥐고 있어야, 내 숟가락을 내가 들고 있어야 자식도 나를 어려워하고 존중합니다. 돈으로 효도를 산다는 말이 서글프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100세 시대, 병들고 약해진 노년의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변치 않는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통장에 찍힌 잔고와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김 여사님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절대 미리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 들어봤을까요? 분명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막상 자식이 읍소하고 매달리면 그 단단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도장을 내어주게 되는 걸까요? 한국 부모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살까지 떼어주고 싶은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는 지독한 희생정신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노후를 담보로 한 가장 위험한 투자이자 실패 확률이 99%에 달하는 무모한 올인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그 어머니의 절규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내 입에 들어가는 밥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이 더 중요했을까요? 왜 내 노후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가진 것을 탈탈 털어 자식에게 올인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오늘은 그 마음의 뿌리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 지독했던 보릿고개를 넘으며 오직 잘 살아보세 하나만을 외치며 달려왔지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단순한 가족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었고 자식이 번듯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내 고생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소 팔고 논 팔아서 자식 대학 공부시키면 그 자식이 나중에 금이환양해서 부모를 호강시켜 줄 거라는 믿음, 그게 일종의 사회적 약속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았습니다.
수명이 길지 않았기에 자식을 다 키워놓고 나면 부모의 남은 생은 그리 길지 않았고 자식들도 부모를 모시는 걸 당연한 천륜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 것 남기지 않고 다 퍼주어도 그게 가장 확실한 노후 투자였던 셈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예전 같으면 환갑잔치하고 뒷방으로 물러날 나이에 지금은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그 옛날 자식 농사가 전부였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못 입은 한을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내 새끼 기죽는 꼴 못 보겠고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는 거 보면 가슴이 미어지시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집 사주고 손주 학원비까지 보태주십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다 해주시고 나면 정말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뼈 깎는 희생을 온전히 알아주던가요? 안타깝게도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이 한국식 희생 정신이 지금 시대에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묘한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자식과 나를 동일시하는 심리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 마치 내가 성공한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반대로 자식이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마치 부모인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돈네는 이번에 며느리한테 차를 사줬다더라. 김씨네는 아들 집 살 때 5억을 보태줬다더라. 이런 주변의 말 한마디에 우리 부모님들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자식 길을 못 살려주는 건 아닐까,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불안감. 그 불안감이 내 노후 자금이라는 생명줄을 건드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식의 가난이 부모 탓이 아니듯 자식의 성공도 온전히 부모 덕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부모의 희생이 자식을 영원한 어린아이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지갑만 쳐다보는 캥거루족이 왜 늘어날까요?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넘어져도 보고 깨져도 보면서 경제적 자립심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해결해줄게, 이 말이 결국 자식의 홀로서기를 막고 부모의 노후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양날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모의 희생을 미덕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미덕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집 사주느라 노후 자금을 다 쓴 부모가 병들었을 때 과연 그 자식이 자기 가정을 뒤로하고 부모 병원비를 척척 낼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 그들 또한 살기 팍팍합니다. 제 앞가림하기도 벅찬 시대입니다.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모실 여력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내 자식은 다르겠지, 설마 나를 나 몰라라 하겠어?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까지 헐어서 내어줍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노후 파산을 예약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작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바쳐 키웠으니 내 노후는 자식이 책임져 줄 거라는 무의식적인 믿음. 일종의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보험은 만기가 되어도 원금조차 돌려받기 힘든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 나쁜 보험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효도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효도가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효도는 각자 도생, 즉 자식은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부모는 자식에게 짐 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효도이자 부모의 도리가 된 세상입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씀, 거짓말 아닙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배를 골아가며 먹여준 그 밥이 나중에는 자식에게 얹혀 살며 먹는 눈칫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아무리 착한 효자라도 긴 병과 가난 앞에서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은 독해지셔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 나는 내 돈으로 내 인생 즐기며 살련다. 이렇게 선언하는 부모가 오히려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대접받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면 잠깐의 고마움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돈이 다 사라지고 나면 부모는 그저 부양해야 할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은 자식을 위한 길도 나를 위한 길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굴레를 씌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건너야 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식이라는 배에 모든 짐을 실어보내고 홀로 망망대해에 떠있는 난파선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든든한 내 배를 타고 끝까지 항해를 마치시겠습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내가 건강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당당해야 자식도 편하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험한 도박판에서 빠져나와 진짜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실,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할 때입니다. 등기 권리증이 자식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도장을 찍어주기 전까지 자식은 세상 둘도 없는 효자였을 겁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찾아와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니, 아버지, 제가 평생 모실게요라고 맹세했겠지요. 그 달콤한 말과 든든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려 덜컥 재산을 넘겨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내 자식은 다르겠지, 내 자식은 배신하지 않겠지, 그렇게 믿고 싶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순간 그 효자는 더 이상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타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그 집이 자식 명의로 바뀌는 순간부터 자식에게는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내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때부터 부모님은 집주인에서 얹혀 사는 식구 혹은 부양해야 할 짐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재산 넘겨주고 나니 전화 한 통이 없더라. 처음에는 바빠서 그렇겠지,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명절에도 오지 않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요양병원 팜플렛을 슬그머니 식탁 위에 올려두는 자식을 보면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그때 가서 내 재산 돌려다오, 괘씸해서 안 되겠다라고 외쳐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미 이행된 증여는 해지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등기가 넘어가고 돈이 계좌로 이체되었다면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홀대하고 불효를 저질러도 그 재산을 법적으로 다시 찾아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법에 망은행이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기준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안 받거나 찾아오지 않거나 용돈을 주지 않는 정도로는 심각한 범죄나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자식이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하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승소하여 재산을 돌려받을 확률은 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당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혹은 정말 주고 싶은 마음에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셔야 한다면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바로 효도계약서입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냐, 너무 정없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서상 자식에게 각서를 쓰라고 하는 게 참 손 부끄럽고 민망한 일인가 합니다. 엄마, 나 못 믿어. 라며 서운해하는 자식의 눈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의 생존 문제입니다. 사람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고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마르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자식이 있고 살아가야 할 팍팍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내 손에 들어온 이상 부모보다는 내 새끼, 내 배우자, 내 미래를 먼저 챙기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 그 본능을 탓하지 마시고 본능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거셔야 합니다. 효도계약서, 법률 용어로는 부담부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효도하겠다, 잘 모시겠다 같은 추상적인 문구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매월 30일에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 200만 원을 입금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님 댁을 방문한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고 직접 간병한다. 만약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재산을 즉시 반환한다와 같이 누가 봐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중에는 아들에게 20억 원대의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아들이 이후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요양시설로 보내려 하자 대법원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바로 각서, 즉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없었다면 그 부모님은 20억 재산을 고스란히 날리고 차가운 요양원 방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자식이 끝까지 효자로 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계약서를 쓰자고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는 자식이라면 역설적으로 더더욱 재산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약속조차 문서로 남기기 싫어하는 마음이라면 재산을 받는 순간 돌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효자는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되어서라도 그 계약서에 기꺼이 도장을 찍습니다. 혹시 지금 에이, 그래도 내 자식은 안 그래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재산 다 퍼주고 쪽방촌에서 무료급식주를 서 계신 어르신들, 그분들도 한때는 다 번듯한 집이 있었고 효자 소리 듣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을 너무 믿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다 내어준 결과가 지금의 고단한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마음에 병까지 얻어 몸져 누우시면 그 고통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등기 권리증, 내 손에 쥐고 있을 때는 든든한 무기이자 자식들을 불러 모으는 자석이 되지만 손을 떠나는 순간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내 등을 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아낌없이 주시되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할 물질만큼은 차가울 정도로 냉정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100세 시대, 긴 세월을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지금 주머니에 있는 그 돈 움켜쥐고 있는 그 등기 권리증이 어쩌면 자식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여러분의 진짜 효자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아주 현실적인 두 가지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벌어지는 이적나라한 모습 속에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가 혹은 이미 겪고 계신 현재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막장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집, 아니 어쩌면 바로 내 친구가 겪고 있는 아주 흔하고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김 씨는 3년 전 아들의 사업 자금과 딸의 아파트 마련을 위해 살고 있던 집을 팔고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 자식들에게 5억 원이라는 거금을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저희가 성공해서 더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했던 그 맹세 같은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죠. 이제 김 씨에게 남은 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빌라 한 채뿐입니다. 이번 추석 김 씨의 집 풍경은 어땠을까요? 명절 당일 아침 아들 내외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 표정부터가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입니다. 손에는 마트에서 산 3만 원짜리 선물 세트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가 물 한 잔 마시더니 시계를 자꾸 쳐다봅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방이 좁고 냄새가 난다며 거실 구석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점심 식사가 시작됩니다. 김 씨가 시장에서 직접 장을 봐서 정성껏 차린 갈비찜을 내오지만 아들은 아버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해요. 라며 밥상머리에서부터 죽는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김 씨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번 달 생활비 조금 보태달라는 소리도 하지 말라는 일종의 방어막인 셈이죠.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차 막히기 전에 얼른 출발해야 해서요. 친정에도 들러야 하고.
도착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김씨. 손주들에게 쥐어줄 용돈 5만 원이 아까워서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결국 주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리면 김씨의 가슴에도 구멍이 뚫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라는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이미 주머니는 비었고 자식들에게 김씨는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아닌 매달 챙겨야 하는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부모가 가진 게 없으니 자식들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부모를 챙길 여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다 퍼주고 찬밥 신세가 된 노후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반면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이영희 씨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 씨는 김 씨와 친구 사이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무리해서 지원해주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상가 건물과 예금 통장을 끝까지 자신의 명의로 꽉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틈날 때마다 이렇게 선포했죠. 내 재산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다. 너희한테 줄 건 내 장례비 정도밖에 없을 테니 기대하지 마라. 그렇다면 이 영희 씨의 명절은 삭막했을까요? 천만에요. 추석 전날부터 딸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빗발칩니다.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번에 제가 아주 좋은 한우 세트 샀어요. 당일이 되자 자식들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경쟁하듯 집으로 들어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재롱을 떱니다. 왜냐고요? 할머니 기분이 좋아야 지갑이 열린다는 걸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이 씨가 여유롭게 말합니다. 밥 차리지 마라. 나가서 내가 사마. 너희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이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활짝 펴니다.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대 앞에서 시원하게 카드를 긁는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에서 자식들은 어머니의 위엄을 느낍니다. 헤어질 때도 이 씨는 며느리와 딸에게 봉투를 하나씩 건네며 말합니다. 명절 쇠느라 고생했다. 이걸로 옷이나 한 벌 사 입어라. 자식들은 현관문 밖까지 나와 허리가 90도로 꺾이도록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프신 데는 없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단순히 자식의 인성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철수 씨의 자식은 불효자고 이영희 씨의 자식은 효자라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의 권위는 안타깝게도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건사하고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능력이 있을 때 자식도 부모를 어려워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보다 사랑이 먼저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라는 긴긴 노후 앞에서 돈이 없으면 사랑을 지키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김철수 씨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보답받기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부담과 회피뿐이었습니다. 반면 이영희 씨는 돈을 쥐고 있으면서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그 결과 오히려 자식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자식들이 속물이라고 욕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기 바쁜 현실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식들에게는 큰 안도감을 줍니다. 부모가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있다는 사실이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를 더 존경하고 따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래도 자식 믿어, 우리 애들은 달라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정말 지극한 효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이 재산이 내 손을 떠나 자식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 부모와 자식 간에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는 역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쥔 빵 한 조각이 있어야 비둘기도 모여드는 법입니다. 하물며 다 큰 자식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돈으로 효도를 산다는 말이 씁쓸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내 노후 자금을 꽉 쥐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나의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사 먹고 아플 때 내 돈으로 병원 가고 손주들에게 빳빳한 지폐 몇 장 쥐어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진짜 힘입니다.
5억을 주고 찬밥 신세가 되어 눈물 흘리는 노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몫을 챙기며 대접받는 당당한 노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면 경제권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절대 섣불리 내려놓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넉넉해야 자식에게도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굳게 먹으셨을 겁니다. 그래, 내 돈은 내가 지켜야지. 그런데 막상 지키려고 하니 자식들이 힘들다고 손 벌릴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이겠죠. 거절하자니 매정해 보이고 주자니 내 노후가 불안하고.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무작정 안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자식과 나 모두를 살리는 지혜로운 거절의 기술과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안 주는 구두쇠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현명한 어른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돈 어차피 나중에 자식 줄 건데 지금 자식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칠 때 도와주는 게 부모 된 도리가 아니냐고 말이죠. 내 입에 들어가는 밥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배부르다는 우리네 부모님들의 그 지독한 내리사랑, 저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한다며 손을 벌릴 때 내 노후 자금을 헐어서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마치 내가 몹쓸 부모가 된 것 같은 죄책감마저 느끼시곤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그런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냉정하고 어쩌면 가슴 아플 수도 있는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 몫을 단단히 챙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희생이라는 단어를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희생은 훗날 자식에게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의 사업 자금이나 아파트 대금으로 모두 내어준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식은 그 돈으로 당장은 숨통이 트였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내가 좀 덜 쓰고 아끼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빈 통장을 끌어안고 남은 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야속하게도 예고 없이 큰 돈이 필요한 순간들을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혹여나 거동이 불편해져 간병인이라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우습게 깨져나갑니다. 이때 부모님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면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누구의 몫이 될까요? 네,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해서 모든 걸 내어주었던 자식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때 자식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 역시 한창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혹은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매달 수백만 원씩 감당해야 한다면 자식 부부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뵈면 자식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통장의 잔고와 비례한다는 씁쓸한 농담이 결코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부모님은 자식에게 당당합니다. 내 돈으로 병원비 내고 내 돈으로 간병인 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앞에서는 자식들도 효자가 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 부모님을 찾아뵙는 발걸음이 가볍고 만남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병원비가 내 월급을 갉아먹고 부모님의 생계가 내 자식의 학원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 자식들에게 부모는 더 이상 그리운 존재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무거운 짐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너무 욕심부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은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지갑을 닫는 것은 자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미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를 치는 행위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죠. 그때 승무원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난 뒤에 아이에게 씌워주라고 안내합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고 살아야 아이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 관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생존해 있어야 자식들의 삶도 질식하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중내 산해하며 매달리면 결국 마음이 약해져 도장을 찍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을 독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식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자식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인생의 과제입니다. 그 기회를 부모가 돈으로 막아주면 자식은 자립할 힘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더 큰 파도가 덮쳤을 때 부모와 자식 모두가 함께 침몰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재산, 젊은 날 안 먹고 안 입으며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존엄을 위한 일인 동시에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나는 내 삶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위대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병원비를 내고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에게 내 지갑에서 꺼낸 용돈을 쥐어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100세 시대의 자식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진정한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남은 돈이 아니라 나와 내 자식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줄 평화 유지비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는 한 자식들은 부모라는 든든한 뒷배를 믿고 사회에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지면 효자도 불효자가 되기 쉽지만 부모가 넉넉하면 불효자도 효자가 흉내는 냅니다. 이 말 속에 담긴 뼈아픈 진리를 잊지 마시고 죄책감 없이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의 몫을 챙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키고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돈을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흐르게 만들어서 죽는 날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쓸 수 있을지 그 현명한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은 우리네 현실에서 이 집을 깔고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한 든든한 월급 통장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솔직히 지금 통장 잔고 얼마나 있으십니까? 집은 번듯한 거 한 채 있는데 당장 친구 만나서 밥 한 끼 사거나 손주들 용돈 줄 현금은 부족해서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이걸 하우스 푸어라고 부릅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어서 겨우 내 집 하나 장만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 집 깔고 앉아서 라면만 끓여 먹는 상황.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노후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집만큼은 꼭 지켜서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줘야 부모 노릇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집 물려주면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부모님 고생하셨네 하며 눈물 흘릴까요? 아니면 당장 그 집 팔아서 자기들 빚 갚고 아파트 평수 넓혀갈 생각부터 할까요? 자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살기 팍팍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집,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에게는 그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그 집 자식 주지 마시고 어르신이 다 쓰고 가셔야 합니다. 집을 자식에게 남겨주는 유산이 아니라 내 노후를 책임질 연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아직도 주택연금 가입하면 집 뺏기는 줄 알고 손살에 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이걸 은행에 넘겨? 하며 화를 내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집을 파는 게 아닙니다. 내 집에서 평생 똑같이 살면서 내 집을 담보로 매달 월급처럼 돈을 받는 겁니다. 집주인은 여전히 어르신이고 등기부 등본에도 어르신 이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이 이제부터는 나에게 매달 효도비를 바치는 진짜 효자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식한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생활비 달라고 손 벌리는 거, 그거 정말 할 짓 못 됩니다. 처음 한두 달이야 주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 눈치 보이고 며느리나 사위 눈치 보여서 전화 한 통 하기도 겁납니다. 이번 달은 왜 입금이 안 되지? 하며 통장만 들여다보는 그 처량한 마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받으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매달 25일 어김없이 내 통장에 꼬박꼬박 돈이 꽂힙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자식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서 연금 받은 액수가 집값보다 적으면 그 남은 차액은 자식에게 그대로 상속됩니다. 반대로 내가 아주 장수해서 집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탔었다고 해도 나라에서는 자식에게 그 초과분을 내라고 청구하지 않습니다. 남으면 자식 주고 모자라면 나라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집값이 오를까봐 아까워서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뭐합니까? 팔아서 현금으로 주지 않으면 그건 사이버 머니나 다름없습니다. 집값 오르는 거 기다리다가 당장 오늘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은 여행 못 가고 병원비 아끼다가 병 키우는 게 과연 현명한 걸까요? 노후의 돈은 자산 가치가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 당장 국민연금에 주택연금을 더해서 연금의 계층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1층에는 국민연금을 깔고 2층에는 주택연금을 쌓으세요. 만약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까지 더해서 3층 석탑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 기준으로 월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만 만들어 놓으면 노후의 품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300만 원이 주는 힘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내려오면 차 막히는데 뭐하러 왔냐 빈말하는 대신 올라갈 때 기름값 해라 하면서 봉투 하나 찔러줄 수 있습니다. 손주들 오면 눈치 보지 않고 지갑 열어서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부모를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여유로워 보이기 때문에 존경심이 생기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하소연하는 것보다 두툼한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 꺼내주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강력한 권위입니다. 내 노후 자금을 꽉 쥐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걸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100세 시대에 자식과 부모가 모두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집 한 채 깔고 앉아 굶지 마시고 그 집이 나를 부양하게 만드십시오. 죽을 때까지 내 돈 내가 다 쓰고 가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큰 배려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질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식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내 노후를 볼모로 잡히는 어리석은 선택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내 지갑이 든든해야 내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집을 활용해 죽을 때까지 월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깊게 고민하고 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결국에는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 언제 어떻게 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힘들다고 손을 벌리면 혹은 세금 아끼겠다고 미리미리 증여를 해주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믿고 미리 줬다가 나중에 가슴 치며 후회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 눈 감는 그날까지 절대 미리 넘겨주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통제권은 죽을 때까지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도 내가 떠난 뒤에는 자식들끼리 얼굴 붉히며 싸우지 않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유언대용 신탁과 조건부 증여라는 기술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신해서 내 재산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맡겨만 둔다는 점입니다. 소유권의 명의는 신탁회사로 넘어가지만 그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이나 권리는 살아있는 동안 온전히 내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신탁에 맡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누가 가져갈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은 내가 다 쓰고 건물 관리도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로소 내가 미리 지정해둔 자식에게 재산이 넘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나중에 그 재산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소홀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를 등한시하거나 불효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재산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의 손안에서 끝까지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내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방법이 바로 조건부 증여입니다. 만약 자식의 사업 자금이나 결혼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재산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효도 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위한 약속입니다. 이 집을 너에게 주는 대신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매월 생활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하여 안부를 살핀다와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회수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면 그냥 재산을 넘겨준 경우에는 자식이 돌변해서 부모를 나 몰라라 해도 그 재산을 돌려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미 준 건 준 것이라는 게 법의 논리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조건을 명시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효를 저지르는 순간 법적으로 그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자식에게도 무언의 경고가 됩니다. 부모의 재산이 공짜가 아니라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대가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안전장치들이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내가 죽고 난 뒤 남겨진 자식들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부모님 영정 사진을 앞에 두고 유산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는 형제들의 모습, 드라마에서만 보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재산 정리를 명확하게 해두지 않고 떠나면 우애 좋던 형제들도 돈 앞에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둘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딴지를 걸거나 소송을 걸 틈이 없습니다. 큰아들은 고생했으니 집을 주고 둘째는 사업 자금을 보태줬으니 현금만 조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내 뜻을 문서화해두면 자식들은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산을 묶어두는 이 기술은 나의 노후를 지키는 지팡이일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난 뒤에도 자식들이 서로 의가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부모의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내 자식이 그러겠어? 하며 마음 약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특히 며느리나 사위 같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 눈치를 보게 되지만 돈을 쥐고 있으면 자식들이 내 눈치를 봅니다. 이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재산 통제권이야말로 100세 시대의 가장 든든한 효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나 법적인 절차가 머리 아프다고 피하지 마세요. 은행이나 법무법인 상담 창구를 두드리면 전문가들이 아주 상세하게 도와줍니다. 당장 며칠 내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내 재산이 자식의 독이 되지 않고 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재산 문제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고 나면 이제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짜 나의 나의 행복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돈과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으신가요? 지금껏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내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냉정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지키고 연금을 세팅하고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이 모든 과정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통장 잔고를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남은 삶 그 마지막 페이지를 존엄하고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돈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 바로 여러분의 품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입고 싶은 옷 내려놓으며 아등바등 모은 그 돈 내가 쓰면 죄 짓는 것 같아 벌벌 떨면서 자식에게 남겨주려 애쓰셨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식을 위하는 길이 내가 궁상맞게 살면서 돈 뭉치 남겨주는 것일까요?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배웅하며 느낀 서글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돈 한 푼 못 쓰고 자식에게 수십억을 남겨준 부모님의 장례식장. 그곳이 마냥 슬프고 애틋할 것 같으신가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복을 입은 자식들이 눈물을 훔치는 대신 유산 분배 문제로 언성을 높이거나 서로를 쏘아보는 광경 뉴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형제간의 의를 상하게 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비극, 저는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반면 가진 재산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충분히 쓰고 건강 관리하고 취미 생활 즐기며 행복하게 살다 가신 분들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자식들에게 남긴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참 멋지게 사셨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는 존경과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나 두둑한 현금 봉투가 아닙니다. 바로 부모인 여러분 자신이 끝까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자식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축복이자 안도감을 주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움켜쥐고 본인을 위해 쓸 때 자식들은 부모를 더 공경하고 어려워합니다. 명절에 자식들 눈치 보며 용돈 기다리는 부모와 이번 명절엔 내가 쏜다며 지갑을 여는 부모, 자식들이 느끼는 무게감은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자식 앞에서도 어깨가 펴지고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도 할 말 다 하며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속물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은 곧 인격의 독립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면 자식이 편하지 않겠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백세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난 뒤 병들고 돈 없는 상태로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부터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사랑하는 존재를 넘어 감당하기 벅찬 경제적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자식 키우고 노후 준비하느라 허리가 휘는 세상입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매달 생활비니 병원비니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게 과연 자식을 위한 길일까요?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주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은 이제 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식 입에 넣어주기 바빴던 지난날은 잊으시고 이제는 여러분 입에 먼저 넣으십시오. 좋은 옷이 보이면 자식들 사줄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거울 앞에 나에게 먼저 입혀주십시오.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주저없이 등록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게 웃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들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효도받기 기술입니다. 다 쓰고 죽겠다는 마음가짐,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노후 전략입니다. 내가 내 돈을 쓰며 즐겁게 살면 건강도 따라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자식에게 병간호시킬 일도 줄어듭니다. 결국 나를 위한 투자가 자식을 위한 배려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쓰고도 남은 돈이 있다면 그때 가서 줘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 주는 돈이 더 가치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다 퍼주고 찬밥 신세되는 것보다 끝까지 쥐고 있다가 떠날 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부모가 자식들에게도 훨씬 더 고맙고 그리운 존재로 남습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 누군가는 해가 진다고 서글퍼하지만 노을이 가장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는 시간도 바로 이때입니다. 지난 세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을 지고 숨 가쁘게 달려오셨다면 이제는 그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나라는 사람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쭈글쭈글해진 손,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낸 여러분의 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가슴에 달고 누구보다 품위 있고 우아하게 남은 여정을 즐기십시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평안함입니다. 자식 농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잘 자랐든 못 자랐든 이제는 그들의 몫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지어야 할 농사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행복 농사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 되어 내일부터는 자식 걱정보다 오늘 점심 메뉴를 더 중요하게 고민하고 통장 잔고를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보다는 나를 위해 어떻게 멋지게 쓸까를 궁리하는 즐거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궁색한 희생이 아닌 화려하고 당당한 축제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